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용학의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용학 하면 여러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죠. 이분은 일제강점기 유이민의 삶, 을 굉장히 많이 다뤘던 그런 시인입니다. 유이민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유이민, 우리 한자어들은 보통은 이렇게 말을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유이민의 유는 유랑한다. 이는 이민. 그럼 이민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로 조국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간 사람을 이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막 돈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거기서 호화호식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조선 한반도가 일제히 식민 상태에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삶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러면 정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히 뿌리가 뽑혀진 그런 상태로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의 옛 조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일제 강점기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었던 삶을 시로 잘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용학이라는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 작품도 그 유이민의 삶을 다뤘던 이용학의 그 시적인 경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인의 경향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시죠.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집. 일가집이라는 거 이제 친척집이라는 말이겠지. 친척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여러분 보세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는 더욱 아니야. 그랬으니까 어때? 어조가 점점 강화되는 거, 정도가 점점 심화되는 거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 여기다 점층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가 어떤 시에 점층법이 쓰였다, 어떤 부분에 점층법이 쓰였는지 한번 찾아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될 것은 반복이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가면서 심화되는지 확인을 해라. 지금 다시 한번 봐. 우리 집 아냐? 일가 집은 아냐? 고향은 더더욱 아냐? 점점 더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구조가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점층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점층을 통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시적 공간의 속성은 뭐니 했을 때 낯설미 되겠다. 그지? 우리 집 아니고 친척집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니까 얼마나 낯선 곳이라는 얘기야.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시인이 활용한 표현 기법은 뭐다? 점증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자의 상황 앞부분에서 잡아보자 그랬어. 고향이랑 집을 떠났구나라는 상황 나타났고요. 아버지의 침상이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다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굉장히 낯선 타국에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최후의 밤을 맞으셨어. 다시 말해 어땠다? 돌아가셨다. 이건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최후의 밤이라는 건. 그런데 여러분, 침상이 없었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의 순간에는 뭐 설사 이렇게 노숙자 뭐 이런 분들이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침상 위에 올린단 말이지. 그 몸을 누인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그런 침상조차도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비참하고 비난한 아주 가난한 죽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 1년이다. 그 얘기입니다. 2년으로 갑시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오는 키운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방언, 지역방언, 사투리가 되겠죠.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아몰만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짐을 반드시 벤 채.
자, 설룽아는 춥고 차가운. 역시 사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암기하고 가야 될 겁니다. 설룽한 니코리스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자, 여기 구체적 지명들이 나왔어요. 구체적 지명들. 근데 이 지명들이 가리키는 곳이 다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한반도를 떠나서 조선이란 땅을 떠나서 갔던 곳은 어디야? 러시아야. 러시아의 곳곳을 유랑하면서 이분이 애써 아들, 딸들을 키우기 위해 정말 노력하면서 고생하면서 사신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이연에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버지를 포함한 화자의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 유의민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연의 정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음을 알려주는 구절,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음을 알려주는 구절을 찾아봐라 했을 때 이제 어디를 찾느냐 그 얘기인 거죠. 어디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라는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이라는 걸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오래 병을 앓으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몇 달이라도 이렇게 돌아가실 조짐이 있었을 경우에는 뭐 유언도 하시고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 텐데 그 말씀이 한 개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당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급작스러운 죽음이었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굉장히 비극성을 강화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3년 보시죠.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고, 자, 위 구절이 의미하는 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다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소망이 있으셨는데 그 소망을 끝내 이루지 못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되고요. 부각된 이미지의 종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꽃봉오리가 나왔으니까 시각 이미지일 거고 가라앉았다 했으니까 하강의 이미지. 그래서 소망의 소멸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그런 이미지, 감각적인 이미지의 활용이 나타났고요. 표현 기법은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다라고 선생님 적어놨어. 여러분 추상하면 여러분 어떤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감각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추상적 개념어들이 추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에 추상어 뭐가 있겠어? 추상어? 네, 맞아요. 꿈이 추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꿈이라는 이 추상적 개념어를 뭐로 바꿔놨어? 꽃봉오리가 가라앉는 것으로 바꿔놨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다? 추상의 구체화라는 표현법이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은유법이 쓰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지? 왜? 꿈 이퀄 뭐니까? 꽃봉오리가 됐으니까. A equal B, A는 원관념, B는 보조관념. 이런 구조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이건 은유가 쓰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은유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보시죠. 자,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꿈도 사라졌어. 얼음장에 누우신 것처럼 뭐뭐신 듯 여기는 지교가 보인다. 비유 굉장히 많이 동원했다. 그치?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르쳤다. 아버지의 죽음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를 객관적으로 묘사됐다라고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 요건 공식이야. 문학의 공식으로 기억해 놓고 가세요. 문학의 공식에 어떤 것이 있냐? 감각 이미지가 부각이 되잖아? 뭐,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았고, 뭐, 손발은 식어가고 있고, 입술은 뭐 정지됐고, 눈은 감겨 있고, 요렇게 감각 이미지를 부각하잖아요? 여기 지금 시각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된 거잖아? 그러면 정서는요, 감정은요, 절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생각해봐, 여러분. 이거 봐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그것도 나를 키운 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정성 들여서 키우셨는지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런 아버지가 너무 생각지도 못하는 죽음을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죽음을 맞이하셨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슬펐겠어. 그러면 내 슬픔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에 마치 관찰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눈은 뜨지 않고 있고
손발은 식어가고 있고 입술은 정지되어 있었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어떤 장면을 사진 찍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시각 이미지가 부각이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감정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감정이 절제되는 효과가 이건 문학의 공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기억하고 갑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여기 3년은 그렇게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서 대단히 객관적인 묘사가 드러났다라는 거고요. 자, 어떤 이미지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다? 식어간다, 촉각.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 시각. 또 뭐 뜨시지 않는 두 눈, 시각. 이런 이미지들이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특정한 장면, 아버지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 계신 그 특정 그 장면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초점화가 됐어요. 감각적으로 표현이 됐고, 그리고 객관적이다. 이런 것들이 이 연의 특징이야 라는 얘기를 정리해 드린 겁니다. 됐죠? 객관적이고 시각적이고 촉각 이미지도 나타났고, 따라서 대단히 감각적이면서 장면이 초점화되고, 그러면서 감정은 절제가 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때늦은 의원이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의원이 온 것 같죠? 그래서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에 늙은이가 계셨는데 아마도 곳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이 이렇게 뜬 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뜬 채로 계셨던 것 같아. 근데 이웃 늙은이가 오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덮어주신 거죠. 그거를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빛이 아마 뭐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비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웃 늙은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겨주시면서 이렇게 그 눈빛의 그 빛까지 사라지는 그 장면을 대단히 감각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이 직설적 감정 표현이 나왔죠. 통곡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고요.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자, 여러분 여기 문장 보세요. 이 문장 우리 앞에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 어디서 봤어? 앞에서 여기.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1년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마지막 년 사연의 마지막 문장도 이렇게 동일하게 동일 구절의 반복으로 끝났어. 근데 이렇게 처음이랑 마지막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으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수미상관이라고 이야기한다. 수는 머리 숫자야. 그러니까 앞부분이라는 얘기고, 미는 꼬리 밑자니까 뒷부분이라는 꼬리 밑자니까 뒤라는 얘기고, 이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상관은 수미상관이 잘 사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반복은 뭘 만들어낸다? 운율을 만들어낸다. 리듬을 형성하죠. 운율의 형성.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화자의 안타까움, 슬픔의 정서가 반복을 통해서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화가 됐다. 그 다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건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풀벌레 소리가 화자와 가족이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게 첫년에서도 마지막 년에서도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풀벌레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겠다. 그 기능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별표 5개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풀벌레가 울었다. 그러면 여러분 전체 분위기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전체 분위기 마이너스잖아요. 전체 분위기가 마이너스일 때 곤충이나 새가 울다가 나오면 요거는 뭐로 쓰인다? 감정이입으로 쓰인다. 다시 말해 화자와 자연물의 대응 관계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 풀벌레가 뭐 귀뚤귀뚤귀뚤 이렇게 울었다고 쳐봐. 그러면 풀벌레가 무슨 귀뚤귀뚤 우는데 소리를 냈는데 그게 막 울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짝을 찾고 있는 울음, 그 소리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를 내가 슬프니까 내 울음을 그 풀벌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풀벌레와 나를 대응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내 정서를 표현하는 감정이입이 쓰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 얘기야, 첫 번째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냥 풀벌레 소리가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잖아. 그리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막 헝헝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데, 왜 우리 여러분 가을에 막 별이 쏟아지는 그런 가을 밤에 막 풀 속에서 막 이 벌레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랬을 때 굉장히 평화롭고 막 너무 맑고 청량하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소리가 또 풀벌레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나와 풀벌레 소리는 관계가 어떻게 돼? 상황이 같아 달라? 다 전혀 달라지죠. 나는 아버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데 풀벌레는 너무 막 아주 평화로운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대조. 그런데 이렇게 대조가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의 정서가 부각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나는 굉장히 불행한데 내 불행한 내 옆에서 누가 하나가 막 기뻐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더 슬프고 내가 더 비극적이 되잖아. 그런 효과를 여기서 유도했구나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그러면 대조를 통해서 오히려 슬픔을 부각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 자, 어떤 기능을 하든지 간에 풀벌레 소리는 뭘 했다?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기능을 했다. 그래서 풀벌레 소리는 무조건 시적 기능을 얘기해. 그러면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객관적인 사물이지만 화자의 정서와 연결되어 있는 사물,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그래서 이 시는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하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제강점기에 유랑했던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초점화해서 장면화해서 다루고 있는 시를 여러분 같이 한번 본 겁니다. 핵심 정리 한번 보시죠. 성격 대단히 비극적이고요. 회고적이야.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기록하는,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회고적인 시고요. 묘사적이야. 우리 아까 봤죠? 아버지의 그 죽음, 그걸 마치 사진 찍듯이 그림 그려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사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나왔고요. 인물 있고요. 사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고요. 거기 아버지의 최후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이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있는 게 서사의 특징이야. 서사의 특징 선생님 여기다 다 정리해놨어.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 소설이잖아. 그래서 소설에 뭐가 있어? 시간, 인물, 사건,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시도 그러네. 그래서 서사도 사용이 됐고 아버지의 죽음 장면을 그림 그리듯이 관찰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묘사도 있고 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다. 그 얘기야. 됐죠? 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징으로 갑시다. 특징은 별표하시고요. 서글퍼. 우리의 울음을 다 울었다. 직설적인 감정 노출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때? 감각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대단히 절제된 어조가 사용이 됐다. 라는 거고요. 감정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객관화가 됐다. 라는 거. 감각적인 표현, 수미상관, 아까 다 얘기했고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자, 보세요. 1년이 뭐로 시작했어?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됐잖아. 그런데 2년에서 어떻게 됐어? 생전이잖아. 생전의 모습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3년에서 다시 죽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순행, 시간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현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구성이 나왔다. 역순행적이다. 역순행 유의어, 역전적, 입체적 구성을 택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필요가 있냐면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제목의 기능도 읽어보시고요. 풀벌레 소리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은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문에서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유이민의 비참한 삶. 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이 여러분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되는 그때 있었구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고 그렇게 이 땅이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이루어진 땅이구나라는 걸 후손인 우리들이 좀 기억하고 과거의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선생님 요즘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공부한 거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